코가 그냥 코가 아니야. 코끼리 코가 유난히 긴 이유. 진화의 거인, 코끼리의 꿈.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알아? 그게 농담이야. 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아재 개그라고. 하, 양이에겐 좀 어렵겠지.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라잖아. 그것보다 코끼리 하면 바로 뭔가 거대한 것, 뭔가 성스럽다는 생각은 안 드나? 진화의 거인, 코끼리의 꿈 제목은 좋아. 그치, 뭔가 성스러운 코끼리에 대해 알려주겠어. 코부터 시작하는 거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코끼리의 코에는 약 15만 개 이상의 근육이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사람의 손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부하고 울면서 위험을 알리거나 초저주파를 통해 먼 곳에 있는 코끼리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역시 코를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코끼리의 코가 유난히 긴 이유는 무엇일까? 코끼리의 감각 수용체 숫자는 2천여 개로 인간의 5배 이상이며 후각이 민감하기로 유명한 개보다도 2배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코끼리는 케냐의 대표적인 두 부족인 마사이족과 캄바족을 냄새로 구별해 각기 다른 대응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원래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들은 지구에 처음 등장했을 때 비슷한 후각 수용체 숫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종에 따라 퇴화하거나 더욱 증가했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초기보다 5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끼리는 두텁고 긴 코 속에 존재하는 다수의 수용체가 환경에 따라 진화해 탁월한 후각 능력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끼리는 코로 냄새를 맡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코끼리를 안심시키거나 위로하는 스킨십을 할 때도 사용합니다. 북부 태국 지역의 폐쇄된 공간에 사는 코끼리 26마리를 1년간 관찰했습니다. 코끼리가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를 관찰했는데 코끼리는 자신의 코를 사람의 손처럼 사용하면서 상대 코끼리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위로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코끼리가 다른 코끼리의 입안에 코를 넣는 행동은 사람의 악수나 포옹과 같은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릴 수도 있는 취약한 행동이기 때문에 상대 코끼리를 해치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쥐만한 동물이 코끼리만한 크기로 진화하기까지는 2400만 세대가 걸리지만 반대로 아주 큰 동물이 훨씬 작은 동물로 진화하는 데는 단 10만 세대가 걸린다. 650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한 뒤 포유류의 몸 크기에 일어난 변화를 측정한 최초의 연구 결과 몸 크기가 줄어드는 속도는 커지는 속도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생물학자들과 고생물학자 20명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세계 여러 대륙과 해양 분지에서 지난 7천만 년 동안 살았던 코끼리와 영장류, 고래 등 포유동물 28종류의 몸 크기가 세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평균 수명이 각기 다른 동물들을 비교한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토끼가 코끼리 크기로 진화하는 데는 쥐보다 훨씬 짧은 1천만 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래의 몸 크기가 변하는 속도는 육상 포유류의 2배나 됐는데 아마도 물속에서는 체중을 지탱하기가 쉬워 몸이 쉽게 커지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몸 크기가 작아지는 속도는 커지는 속도에 비해 10배 이상 빠르다. 피그미, 매머드나 난쟁이 하마, 호비 쪽으로 불리는 호미닌 등 섬에 살았던 미니 동물들은 몸 크기 축소 현상을 잘 설명해준다. 이들은 몸이 작아지면 필요한 먹이의 양도 줄고 더 빨리 번식할 수 있어 작은 섬에서는 매우 유리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코끼리 연구를 통해 모두 3종류의 코끼리가 있는 것으로 정리됐어. 그래, 우선 아시아 코끼리가 있고 아프리카 코끼리는 콩고 분지의 열대우림에 사는 둥근기 코끼리와 초원과 사막에 사는 사바나 코끼리 2가지 다른 종으로 공식 구분됐지. 우리나라는 없나? 그게 다음 이야기야. 우리나라에선 코끼리도 잘못하면 귀양 간다. 진화의 거인 코끼리의 꿈. 코끼리를 옛날엔 뭐라고 불렀을까? 우리나라 코끼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코끼리의 옛말은 고끼리였다고 해. 고의 길다의 길과 어미이가 붙여진 말이야. 말 그대로 코가 긴 짐승이라는 뜻이지. 그럼 우리나라에도 코끼리가 살았나? 아니, 실물이 처음 등장한 건 무려 1411년이야. 일본이 조선왕 태종에게 선물로 바친 거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조선에 도착한 코끼리는 당시 한국, 현재의 인도네시아의 왕이 국교를 맺기 위해 일본 국왕에게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일본의 우에노 동물원장이 쓴 책에 의하면
1408년 6월 22일 코끼리 한 마리가 일본으로 들어와 조선 국왕에게 바쳐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코끼리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사람에게 길들여진 코끼리였습니다. 그런데 길들여진 코끼리의 경우 가격이 매우 비싸서 코끼리의 왕국인 인도에서도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열대 지방의 고향을 떠나 일본을 거쳐 조선이라는 낯선 땅까지 옮겨온 코끼리는 처음엔 그런대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임금이 타는 말인 어승마들 사이에 섞여서 하루에 콩 내댄 말식과 여물을 먹으며 아쉬움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다음 해인 1412년 공조전설을 지낸 전직관리 이후가 코끼리를 구경하기 위해 사복시에 들어갔습니다. 소 같은 몸통에 나귀 같은 꼬리가 달렸고 귀는 어찌나 큰지 구름장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또 애벌레의 몸통처럼 구부려졌다 펴지는 커다란 코는 이후의 눈에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유는 그 모습을 보며 침을 몇 번이나 퇴퇴 뱉으며 한껏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멀뚱멀뚱 서있던 코끼리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이유는 코끼리의 그 육중한 발에 짓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정삼품의 전직 관리를 죽인 코끼리에 대한 판결은 1년이나 미뤄졌지만 전라도 순천의 장도로 코끼리를 귀양 보내자는 의견에 태종은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전라도 장도로 귀양살이 간 조선의 코끼리도 꽤나 영리했나 보다. 귀양 간 지 6개월 만에 태종의 특별 사면령을 받아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된다. 1414년 태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 비결이 나와있다. 전라도 관찰사는 태종에게 길들인 코끼리를 순천부 장도에 방목하는데 수초를 먹지 않아 날로 수척해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보고했다. 이 말을 들은 태종은 코끼리를 불쌍히 여겨 육지로 돌아오게 해 처음과 같이 기르라고 명한다. 마침내 유배지에서 풀려난 지 6년 후인 1420년 전라도 관찰사는 코끼리를 먹여 기르느라 도내 백성들의 괴로움이 크니 순번제로 코끼리를 사육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코끼리는 충청도와 경상도까지 출장 사육을 떠나는 신세가 됐다. 그런데 출장 사육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다. 충청도 공주에 가 있던 코끼리는 자신을 보살피는 종을 발로 차서 죽여버렸다. 만일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면 이 코끼리에게 혹시 연쇄살인범의 피라도 흐르는 것이었을까? 코끼리가 소음에 유난히 민감하지만 그로 인해 인간을 공격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럼 이 코끼리의 연쇄살인 행각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수코끼리가 발정했을 때 분비하는 머스트다. 머스트는 스트레스가 심할 때 나온다고도 하고 애정의 표시라는 설도 있는 등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조선에 코끼리가 2번씩이나 연쇄살인을 저지른 원인도 머스트가 지목된다. 코끼리 사육에 대한 지식 없이 머스트가 분비되어 공격성이 높아진 것을 모르고 코끼리를 자극하여 발생한 사건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 코끼리는 무슨 벌을 받은 거야? 조선시대의 형벌에는 태형과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5형이 있었어. 처음 살인을 저질렀을 때 두 번째 형인 유형을 받았으니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코끼리는 당연히 최고 형벌인 사형감이었지. 그런데 세종은 이 코끼리에 대해 물과 풀이 좋은 섬을 가려서 유배시키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 세종을 만나다니 운도 좋아. 대통령의 요리책, 쾌활한 민주주의자를 위한 배드타임 스토리.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코끼리가 왜 이렇게 작지? 난쟁이 코끼리는 존재한다. 아니 매우 많다. 진화의 거인 코끼리의 꿈. 코끼리를 보면 메머드가 생각난단 말이야. 둘 다 큰 덩치 때문에 뭔가 보기만 해도 위대해 보이는 거지. 맞아. 근데 말이야, 멸종한 메머드는 아프리카 코끼리보다는 아시아 코끼리와 더 가까웠다고 해. 메머드와 아프리카 코끼리 공통 조상이 갈라진 것은 약 600만 년 전이고 아시아 코끼리가 분화해 나간 것은 그 후 약 44만 년 후였다는 것이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코끼리는 왜 몸집이 큰가? 이것은 아마 몸집이 크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신 진화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새로운 종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쥐는 왜 그렇게 작을까? 그것도 역시 포식자 때문입니다. 작아서 포식자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집이 작으면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기 때문에 심장이나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코끼리도 쥐도 마냥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식자라는 제약이 없어지면 코끼리는 작아지고 쥐는 커져서 포유류로서 무리가 없는 보통의 크기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섬의 규칙에 대한 한 가지 해석입니다. 섬 외소와는 같은 생물 종임에도 대륙에서 사는 개체보다 섬에서 사는 개체의 크기가 작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공간과 먹이가 한정된 탓에 여기에 적응하고자 몸집이 작아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이 증상을 보이는 동물들은 대체로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살다 보니 대륙에서 살던 동물이 유입되기라도 하면 경쟁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살아남았어도 인류에게 멸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섬처럼 유전적, 생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대화 현상이 섬 거대화입니다. 몸이 커지면 그만큼 많은 양의 먹이가 섭취 가능하고 체온 유지가 가능해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덩치를 불리면 당연히 포식자들도 함부로 손떼기 꺼려집니다. 섬 외소화와 마찬가지로 이 형질을 보이는 동물들은 대체로 멸종한 종들이 많습니다. 갈라파고스 땅거북이나 스리랑카 표범, 카카포같이 아직 살아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난쟁이 코끼리는 섬에서의 이원적 분화 과정을 통해 직계 조상에 비해 훨씬 더 작은 약 1.5에서 2.3m 크기로 진화했다. 난쟁이 코끼리의 화성 유적은 지중해 섬인 키프로스, 몰타, 크레타,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키클라데스 제도, 도데카네사 제도에서 발견된다. 난쟁이 코끼리가 발견된 다른 섬들은 술라웨시 섬, 플로레스 섬, 티모르 섬, 소순다 섬과 중앙 자바 섬이다. 이 섬들은 모두 인도네시아에 있다. 시칠리아 섬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에는 플로레스 코끼리가 서식했다. 당시에는 작은 체구의 인류가 서식했다. 난쟁이 인류와 난쟁이 코끼리가 있었고 반대로 거대한 코모도 도마뱀이 서식했다. 난쟁이 코끼리는 시칠리아 섬에 살던 코끼리의 일종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한 코끼리와 다르게 몸집이 작았으며 지중해 섬에서 살았다. 인간이 섬에 정착하면서 남핵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멸종됐다. 시칠리아 섬에 서식하는 코끼리는 양만한 크기이다. 이는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덩치가 커지면 서식하는데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빙하기와 간빙기가 오고 가면서 코끼리도 적응을 하기 위해서 진화한 것이다. 그 밖에도 멧돼지만한 하마나 노루만한 사슴 등 작은 포유동물들이 서식했다. 그러다 인류가 섬에 정착하면서 남핵으로 멸종됐다. 코끼리가 몸집이 큰 이유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쥐가 몸집이 작은 이유도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래도 쥐는 우리한테 안 되지. 측은한 마음을 좀 가지라고 하면 무리겠지. 사실 그런 마음이 코끼리에게 들지 않아? 좀 그렇지. 코끼리는 몸집이 엄청나게 큰 만큼 한 세대의 길이가 길고 그 결과 돌연변이에 의해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적지. 진화에서 막다른 골목길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해. 난쟁이 코끼리처럼 다른 코끼리들도 멸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가자지구에서 맞붙은 아프리카 코끼리 대 아시아 코끼리, 라피아 전투. 진화의 거인, 코끼리의 꿈. 가자지구라고 들어봤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진 가자지구 말하는 거야. 맞아. 전통적으로 이집트의 관문으로 여겨지던 요충지이지. 근데 코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웬 가자지구? 가자지구는 헬레니즘 시기에는 라피아라고 했는데 거기가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코끼리가 전장에서 만난 곳이야. 코끼리까지 나선 전쟁이라고? 맞아. 그때 전쟁터에 지금은 라파 국경 검문소가 있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코끼리는 전투에서 꽤 큰 역할을 합니다. 처음 본 적군에게 공포와 무력감을 주어서 전의를 꺾고 전선을 흐트러지게 하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쟁 시 적 병력에 대한 살상력이 중시되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병사들이 똘똘 뭉쳐 진영을 형성하고 싸우는 것이 필수였던 정근대의 이러한 특징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특히 작은 분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레기온이 아닌 고대 그리스의 밀집보병인 팔랑크스의 경우 코끼리 부대는 무서운 전력이 됐습니다. 정예로 이름난 알렉산드로스 3세의 팔랑크스조차 코끼리 부대에 고전하여 종군을 거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과 싸울 땐 코끼리 부대를 동원했고 보조병으로서의 제 몫을 했습니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지역에서 군사용으로 사용한 코끼리는 거의 대부분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카르타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같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북아프리카 코끼리도 사육하며 군사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으나 이 코끼리는 로마 제국 시대 때 사라졌습니다. 즉, 전투용으로 사용된 코끼리는 아시아 코끼리가 가장 크고 강력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코끼리와 아시아 코끼리, 인간에 의해 두 종류의 코끼리가 맞붙은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와 셀레우코스 제국 사이에 벌어진 라피아 전투입니다. 코끼리 하면 떠오르는 사바나의 아프리카 코끼리는 전투에 쓰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크고 난폭해서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피아 전투는 기원전 217년 6월 22일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제국이 벌인 대규모 회전이다. 알렉산더 대왕 사망 후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차지했고 셀레우코스가 페르시아 본토와 아나톨리아 반도를 지배했다. 둘 사이에 세 번의 시리아 전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제4차 시리아 전쟁이 발발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직접 양성한 아프리카 코끼리 부대와 셀레우코스의 인도 코끼리 부대가 맞붙었다. 두 군대는 라피아 전장에서 만났다. 라피아 전투는 최초의 두 종류 전투 코끼리 간의 싸움이었다. 이집트의 전투 코끼리는 현재 에리트레아 지방에서 징발한 북아프리카수 코끼리였고 제국의 전투 코끼리는 시리아 코끼리였다. 갑옷까지 갖춘 제국의 커다란 코끼리는 이집트의 소형 코끼리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었고 셀레우코스 군은 이를 통해 코끼리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먼저 양군은 코끼리를 돌격시켰다. 하지만 이집트 코끼리는 완전히 압도당했고 도망가면서 아군의 팔랑크스 진을 무너뜨렸다. 반면 이집트군의 우익은 셀레우코스의 좌익을 치고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이를 시작으로 양군의 팔랑크스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편 전투 초반 코끼리 부대의 승기에 셀레우코스군은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이집트군을 추격하는 사이 팔랑크스끼리의 정면 승부에서 전세가 뒤집혔다. 코끼리들의 싸움에서는 더 거대한 셀레우코스의 아시아 코끼리가 우위를 점했지만 결국 전투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가 승리했다. 생각과는 다르게 아프리카 코끼리가 더 작았구나. 그래도 결국 파라오가 앞장선 이집트가 더 큰 코끼리를 보유한 적을 이긴 것이라고 하겠지. 그럼 그 뒤로 코끼리들은 더 이상 전쟁에 나서지 않았나? 아니야, 그 뒤에 로마가 코끼리를 전쟁에 이용했고 나중엔 원형 경기장에 밀어넣어 볼거리로 써먹었지. 정말 인간들이란. 대통령의 요리책, 쾌활한 민주주의자를 위한 배드타임 스토리.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